자네, 혹시 아버지가 살아 계신가? 긴급한 응급실 현장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환자를 돌보던 지혜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긴급한 사고로 들어온 병원 이사장이 놀라움과 후회가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간절해서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사라진 아버지를 아는 걸까요? 한참을 아버지 없이 자란 지혜에게 아버지의 안부를 물은 이 환자에게는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2025년 겨울 새벽 4시가 막 넘은 시각 서울 한빛병원 응급실은 밤새 들어온 환자들로 어수선했습니다. 7년차 응급실 간호사 지혜는 야간 근무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었죠. 31살의 그녀는 밤새 취객들의 욕설과 흉통 환자의 신음, 교통사고, 경상자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며 일했습니다. 새벽의 응급실은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커피 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혜는 잠깐의 휴식을 위해 자판기 앞에 섰죠. 종이컵에 담긴 뜨거운 커피가 손을 따뜻하게 감쌀 때 그녀는 짧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시간만 더 버티면 교대 시간이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거칠게 열리며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VIP 들어옵니다. 비켜주세요. 지혜는 반사적으로 커피를 내려놓고 뛰어갔습니다. 들것 위에는 고급 정장을 입은 60대 남성이 실려 있었죠. 얼굴은 잿빛이었고 호흡은 얕았으며 의식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들것 주변에는 병원 임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왔는데 모두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사장님, 이사장님, 들리십니까? 누군가가 계속 불렀지만 환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혜는 재빨리 차트를 확인했죠. 간단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정지 의심, 쓰러진 장소는 재단 이사회 회의장 앞 복도, 담당 야간 당직인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응급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과 의료진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죠. 한빛의료재단 이사장이라니 병원의 최고 책임자가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었던 겁니다. 지혜는 주저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모니터를 연결하고 혈압을 확인했죠.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낮았고 심전도는 불규칙한 패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7년의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죠. 산소 10리터, 정맥로 확보, 심전도 계속 모니터링이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동료 간호사들이 재빨리 움직이기 시작했죠. 한편 구석에서는 누군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정말 이사장님이래. 오늘 밤 이사회 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데. 주변의 웅성거림이 커지자 지혜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어느 누구든 응급실에 들어오면 그냥 환자일 뿐입니다. 조용히 해주세요. 그 한마디에 응급실의 공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다시 자신의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지혜는 이사장 이동우의 팔에 혈압 커프를 감았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의 손목 아래로 오래된 화상 자국이 보였습니다. 삐뚤게 새겨진 상처는 오래전 것이었지만 여전히 선명했죠. 갑자기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심실세동 패턴이 나타난 겁니다. 지혜는 즉시 외쳤습니다. 제세동기 준비, 충전 200줄. 동료가 재빨리 기계를 가져왔고 지혜는 패드를 잡았습니다. 이동우의 셔츠를 가위로 잘라 가슴을 드러냈죠.
차가운 젤을 바르고 패드를 위치시켰습니다. 모두 떨어지세요. 지혜의 외침과 함께 첫 번째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이동우의 몸이 들썩였지만 심전도는 여전히 불안정했죠. 지혜는 망설임 없이 흉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규칙적인 리듬으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압박을 계속하는 동안 지혜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숨이 거칠어지면서 유니폼의 목 부분이 젖어 내려갔죠. 그때 그녀의 뒷목이 드러났습니다. 귀 밑에서 어깨로 이어지는 가느다란 화상 흉터가 응급실의 밝은 조명 아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잠깐 의식이 돌아온 이동우의 눈이 희미하게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자신을 살리려 애쓰는 젊은 간호사의 모습이 보였죠. 그리고 그녀의 목 뒤 흉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산후조리원 인큐베이터 안에서 작은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던 아기. 불안정한 호흡으로 힘겹게 숨쉬던 작은 생명. 그리고 그 조그마한 목에 남아있던 붉은 자국. 모든 것이 한순간에 겹쳐 보였습니다. 두 번째 충격 준비. 300줄. 지혜의 목소리가 그를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두 번째 충격이 가해졌고 이번에는 심전도 파형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리듬이 돌아왔죠. 맥박 돌아왔습니다. 혈압 체크해 주세요. 안도의 한숨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마침 당직이가 도착해 이후 처치를 이어받았지만 위기의 순간을 넘긴 건 지혜의 빠른 판단과 능숙한 손놀림 덕분이었죠. 함께 들어온 임원들이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이사장님 괜찮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혜는 여전히 표정을 굳힌 채 환자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혈압, 맥박, 모든 수치를 꼼꼼히 확인했죠. 그녀에게 이동우는 여전히 한 명의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병실로 이동하기 직전 들것 위에서 이동우가 다시 눈을 떴습니다. 여전히 흐릿한 시야였지만 이번엔 좀 더 선명하게 지혜의 얼굴이 보였죠. 그녀의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호사 이지혜. 이동우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해?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지혜는 어렴풋이 자기 이름을 부르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환자를 바라보았지만 이미 그는 다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곧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자 동료 간호사가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너 오늘 큰일 했다. 이사장님 아니었으면 뉴스 났겠다. 지혜는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지 알고 하긴 했겠냐? 그냥 또 한 명의 환자지. 교대 시간이 가까워지자 지혜는 잠시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스트레칭을 하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목 뒤 흉터가 보였죠. 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쓸어내리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릴 때 뭐였더라? 화상이었나? 사고였나? 엄마도 자세한 얘기는 안 해줬지. 비슷한 시간 중환자실에 옮겨진 이동우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상태를 설명하는 동안 그는 반쯤 감긴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의식은 흐릿했지만 계속해서 같은 단어들을 중얼거렸습니다. 흉터, 아이, 지원이. 의사는 그저 환자가 헛소리를 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동우의 머릿속에서는 30년 전 잃어버린 딸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자신을 살려준 간호사의 얼굴과 목 뒤 흉터가 자꾸만 겹쳐 보였죠. 새벽에 병원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응급실과 중환자실,
두 공간에 있는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각자 다른 파문이 일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평범한 야간 근무의 마지막이라 생각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30년 만에 기적을 예감하고 있었죠. 퇴원 후 사흘째, 동우는 회복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론과 임원들에게서 걱정 섞인 전화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는 통화를 짧게 끊고는 다시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날 새벽의 장면으로 가득했습니다. 빗속에서 자신의 가슴을 압박하던 여자 구조사의 단호한 목소리,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목 뒤에 가늘고 긴 화강 흉터. 그 흉터를 본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요동쳤던 기억이 자꾸만 되살아났습니다. 동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3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1994년 겨울 한빛병원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딸 이지원. 아내는 출산 후 극심한 산후우울증을 앓았고 어느 날부터 아이가 이상해요. 우리 애가 아닌 것 같아요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말을 불안정한 정신 상태 탓으로 돌렸습니다. 동우 자신도 그랬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해진 거야. 우리 딸 맞아라고 달래기만 했었죠. 그런데 3주 후 조리원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기가 호흡 곤란 증세를 보입니다. 급히 달려갔을 때 이미 아이는 작은 천으로 덮여 있었고 조리원 책임 간호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안타깝게도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동우는 아이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차라리 보지 마세요. 더 괴로워요라며 붙잡았고 그는 그 말을 따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고 조리원 측은 기록상 이상 없음. 선천적 호흡기 문제로 추정이라는 소견서만 남겼습니다. 아내는 그 후로 점점 더 깊은 우울에 빠졌고 결국 2년 후 이혼을 택했습니다. 당신도 이 병원도 다 싫어요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죠. 동우는 그 후로 혼자 재단을 키우며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찝찝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 5년간 동우는 그 사건을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조리원 기록을 재조사하고 당시 근무했던 직원 명단을 확인하고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까지 뒤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서류가 너무 깔끔했고 오히려 그게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교통사고 현장에서 자신을 구한 여자 구조사를 만난 것입니다. 그 흉터를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직감이 가슴을 쳤습니다. 동우는 비서실장 강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는 15년간 동우의 곁을 지킨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근 나를 구조한 응급구조사의 인적사항을 최대한 조용히 알아봐주게. 절대 본인이나 주변의 눈치채이면 안 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수는 잠깐 망설이다가 알겠습니다. 이사장님이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짐작한 듯한 기색이 스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민수가 서류 봉투를 들고 회복실로 들어왔습니다. 동우는 손을 떨며 봉투를 받아 펼쳤습니다. 이름 이지혜, 31살, 국립대 응급구조학과 졸업, 119 구조대 7년차 근무, 주소는 서울 외곽의 낡은 반지하, 보호자로 등록된 사람은 양어머니 박영순, 70대 중반, 친부모에 대한 기록은 없음, 입양 기록도 없음, 그저 보호 시작일 1995년 2월이라는 한 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동우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995년 2월, 딸이 사라진 게 1994년 12월이었으니 그로부터 2달 후였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는 심호흡을 하며 다시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재단 차원에서 병원과 협력 프로그램을 제안하게. 응급의료 교육 강화 같은 명목으로. 그리고 그 간호사를 우리 병원으로 초청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면 자연스럽겠습니다. 동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네도 눈치챘군.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장님이 30년간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모를 리 없죠. 2주일 후 한빛의료재단과 병원의 협력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재단 임원 5명과 간호팀 팀장 그리고 지혜가 참석했습니다. 지혜는 평소처럼 단정한 유니폼 차림이었고 회의 내내 진지한 표정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동우는 회의실 끝자리에 앉아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눈매, 코선, 인매. 아내와 자신의 어떤 부분들이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지혜는 일회용 종이컵에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그리고 컵을 책상 위에 두고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동우는 민수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회의실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종이컵을 깨끗한 비닐 봉투에 조심스럽게 담았습니다. 동우는 자신의 행동이 옳은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동우는 재단 부설 연구소의 유전학 박사 한 명을 따로 불렀습니다. 그는 10년 전부터 동우와 함께 희귀 유전질환 연구를 해온 사람이었고 철저한 비밀 유지로 유명했습니다. 이 두 샘플을 분석해주게. 친자 관계 여부를 확인하고 싶네라고 말하며 종이컵과 자신의 혈액 샘플을 건넸습니다. 박사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주일이면 결과가 나옵니다. 동우는 절대 외부에 알려지면 안 돼. 명목은 희귀 유전질환 연구용 샘플 분석으로 해두게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날 밤 동우는 혼자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아내가 임신했을 때 찍은 사진, 조리원에서 받은 신생아 발찌, 그리고 장례식 날의 흐릿한 사진 한 장. 그는 사진 속 작은 관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원아, 내가 정말 거기 있었던 거니? 아니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은 시각, 지혜는 요양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양어머니 영순이 누워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박영순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심장 기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오래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무뎌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긴급 환자가 많아서요. 자주 못 올 것 같아요. 의사는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영순을 바라봤습니다. 영순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입술이 자꾸 떨렸습니다. 마치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지혜는 엄마, 조금만 더 버텨요. 제가 곧 올게요라고 속삭였지만 자신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늦게 민수는 오래된 병원 인사 기록을 뒤지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박영순, 1995년 한빛병원 산후조리원 미화 파트 근무 경력. 근무 기간 3개월. 그는 서류를 들고 동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이사장님,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동우는 서류를 팩스로 받아보고 손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양어머니가 바로 그 조리원에서 일했다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동우는 또 다른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조리원 책임 간호사 은미경. 그녀는 지금 한빛병원 간호본부장이었습니다. 재단 핵심 인물 중 하나. 동우는 그녀를 30년간 신뢰해 왔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에도 미경은 동우를 위로해 주었고 병원 운영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의 이름이 이 모든 의문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동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2주일 후 DNA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달라질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질 수도 아니면 더 깊은 혼란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지혜야, 아니 혹시 지원아. 내가 정말 내 딸이라면 나는 널 어떻게 만나야 하니? DNA 검사 결과가 도착한 건 2주일 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동우는 서재에 혼자 앉아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봉투를 뜯는 데만 한참이 걸렸습니다. 흰 종이 한 장을 펼치자 검은 글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복잡한 수치와 용어들 사이로 단 한 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피검사자 어와 피검사자 B의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동우는 그 문장을 3번, 4번 읽었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99.99%. 손에서 종이가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책상에 이마를 기댄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뜨겁고 아픈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둔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지원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살아있었구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61살 남자가 한나라 굴지의 의료재단 이사장이 아무도 없는 서재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잃어버린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기쁨보다는 먼저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더 일찍 찾지 못했을까? 왜 아내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 왜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을까? 동우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달려가서 내가 내 딸이야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혜는 31년을 이지혜로 살아왔습니다. 양어머니를 엄마로 알고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모든 걸 하루아침에 뒤집어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신중해야 했습니다. 동우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해주게. 긴급 안건이 있네. 민수는 동우의 붉어진 눈을 보고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흘 후 재단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 10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동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습니다. 최근 교통사고 현장에서 저를 치료해준 간호사가 있습니다. 이지혜 씨라는 분인데 그분의 용기와 전문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안하고 싶습니다. 재단 산하의 응급간호교육센터 전임 강사 자리를 신설하면 어떻겠습니까?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우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우리 재단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줄 좋은 기회입니다. PR 효과도 크고 실제로 응급의료 교육 강화는 필요한 일입니다. 재단 홍보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론 반응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은인을 채용한다는 스토리는 강력하죠.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동의했습니다. 결국 안건은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동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단계는 성공했습니다. 2주일 후 지혜는 구조대 사무실에서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빛의료재단 인사팀이었습니다.
이지혜 구조사님, 재단에서 응급교육 전임 강사 겸 안전 컨설턴트 자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혜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왜 하필 자기를? 물론 이사장을 구조한 건 사실이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될 일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지혜는 책상 서랍에서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양어머니 병원비 한 달에 150만 원, 반지하 월세 50만 원, 연체된 카드 이자 30만 원, 자신의 생활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300만 원은 넘게 나갔습니다. 3교대 간호사 월급만으로는 빠듯했습니다. 만약 재단에서 추가 수입이 생긴다면 적어도 빚은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요? 팀장과 상의한 끝에 지혜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낮에는 재단에서 교육과 행정 업무를, 밤에는 일부 응급 지원을 하는 이중 역할이었습니다. 몸은 힘들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지혜는 한빛치료재단 교육센터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손주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지혜는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천만에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 순간 이 일이 나쁘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동우는 이사장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교육센터 앞마당에서 지혜가 실습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햇빛 아래에서 움직이는 그녀의 모습을 동우는 한참 동안 지켜봤습니다. 마치 30년 전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회의 시간입니다. 동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알겠네. 일주일 후 민수는 동우에게 또 다른 보고를 했습니다. 이사장님, 과거 인사 기록을 더 조사했습니다. 박영순 씨가 1995년 한빛병원 산후조리원 미화파트에서 3개월간 근무한 게 확인됐습니다. 동우는 서류를 받아들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때 조리원 책임자는? 민수가 답했습니다. 은미경 간호사, 지금 우리 병원 간호본부장입니다. 동우는 서류를 책상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은미경, 30년 동안 자신의 곁을 지켜온 사람, 아내가 떠난 후에도 병원을 함께 키워온 동료, 그녀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다니. 동우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더 조사해주게. 당시 조리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빠진 기록은 없는지. 민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만약 정말로 그때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동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야지. 설령 그게 이 재단 전체를 흔들더라도.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병원 7층 간호본부장실에서 은미경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교육센터 신규 직원 명단이 떠 있었습니다. 이지혜, 응급교육센터 전임 강사. 그녀는 그 이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여 인사 기록을 열었습니다. 생년월일 1994년 12월. 보호자 박영순. 은미경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박영순. 그 이름을 본 순간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 전 산후조리원 청소 아르바이트였던 여자. 그리고 그날 밤 은미경은 화면을 끄고 의자에 깊이 기댔습니다. 이건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는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중환자실 문을 열자 영순이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습니다. 지혜는 침대 옆에 앉아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저예요. 영순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빛이 지혜를 향했습니다. 지혜야. 영순의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영수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혜는 그 말이 왜 자꾸 반복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영수는 지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그러나 문장을 끝까지 잊지 못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보호자분, 환자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니 오늘은 이만 나가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지혜는 영순의 손을 놓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니 영순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지혜는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예감.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혜가 재단에서 일한 지 3주째 되던 날 비서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지혜 강사님, 이사장님께서 오늘 오후 4시에 이사장실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지혜는 전화를 받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사장실로? 혹시 일을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계약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오후 4시 지혜는 본관 최상층 이사장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습니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창이었고 그 너머로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동우는 책상 앞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지혜는 조심스럽게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책상 위에 놓인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 작은 신생아 발찌, 그리고 낡은 서류 뭉치. 지혜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동우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흰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지혜 씨 아니, 지혜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오늘 부른 건 업무 때문이 아니다. 지혜는 긴장한 채 동우를 바라봤습니다. 동우는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가 지난 30년 동안 놓칠 수 없었던 질문에 대한 답이야. 그는 종이를 지혜 앞으로 밀었습니다. 지혜는 손을 뻗어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복잡한 의학 용어들, 숫자들, 그래프들. 하지만 중간쯤에 있는 한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피검사자 어와 피검사자 B의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지혜의 손이 굳어졌습니다. 친자관계, 이게 무슨 뜻이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동우를 바라봤습니다. 동우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1994년 겨울이었어. 동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병원 산후조리원에서 내 딸이 태어났어. 이름은 이지원. 그런데 3주 후에 갑자기 사망 판정을 받았지. 호흡 곤란이라고 했어. 하지만 그는 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내는 계속 이상하다고 했어. 아기가 바뀐 것 같다고. 우리 딸이 아닌 것 같다고.
지혜는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동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아내의 산후 우울증 때문이라고 했어. 나도 그렇게 믿었지. 하지만 나는 끝까지 직접 확인하지 못했어. 아내가 말렸고 나는 겁이 났어. 내 딸의 얼굴을 볼 용기가 없었지. 동우는 책상 위에 흑백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이 사진 한 장만 들고 살았어. 조리원에서 찍은 유일한 사진. 그리고 계속 의심했지. 정말 내 딸이 죽은 게 맞을까? 기록에 뭔가 조작된 건 없을까? 그는 사진을 내려놓고 지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내가 날 구해줬어. 그때 내 목 뒤에 있는 흉터를 봤어. 그리고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 그래서 조사를 했어. 내 출생 기록, 보호자 기록, 모든 걸 찾아봤어. 동우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를 했어. 미안하지만 내 동의 없이.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죠? 동우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하지만 나는 내가 내 딸이라고 믿고 있어. 한지원, 30년 전에 잃어버린 내 딸. 그 순간 지혜의 머릿속에서 양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버려진 아이다. 어릴 적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 내가 불쌍해서 데려왔지. 아무도 널 원하지 않았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지혜는 그 말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자신은 버려진 아이고 양어머니의 자비로 살아남았다고. 하지만 지금 눈앞의 남자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버려진 게 아니라 훔쳐진 아이라고. 30년 동안 아버지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고. 지혜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지혜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한 겁니까? 양어머니입니까? 이사장님입니까? 아니면 두 분 다인가요? 그녀는 책상을 꽉 잡았습니다. 손톱이 책상 모서리에 파고들었습니다. 제 인생은 뭡니까? 31년 동안 이지혜로 산 제 인생은 전부 거짓인 건가요? 동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살아온 시간은 진짜야. 내가 겪은 일들,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배운 것들, 전부 진짜야. 다만,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만 출발점이 잘못됐을 뿐이야. 지혜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양어머니는 저를 키웠어요. 30년 동안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아플 때 간호하고. 그게 전부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겁니까?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동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혜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저는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때 지혜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진동이 주머니를 때렸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발신자 새벽 요양병원 중환자실. 지혜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분, 박영순 보호자 맞으시죠? 지금 환자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박수도 불안정하고요.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DNA 검사 결과지와 동우, 그리고 전화 속 목소리 사이에서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거짓말쟁이 양어머니, 30년을 찾아 헤맨 친아버지, 죽어가는 엄마,
자신의 정체성. 지금은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여길 나가야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얘기해요.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문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동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지혜야, 잠깐만. 하지만 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사장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복도를 달렸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어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두려움인지. 동우는 열린 문 앞에 서서 복도를 바라봤습니다. 지혜의 뒷모습이 계단 입구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는 따라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혜야.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지원아. 하지만 그 목소리는 닿지 않았습니다. 동우는 책상으로 돌아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DNA 검사 결과지와 오래된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의 작은 아기, 그리고 방금 전 복도를 달려나간 31살 여자. 둘 다 자신의 딸인데 어떻게 이렇게 멀어질 수 있을까요? 같은 시각 병원 7층 복도 끝에서 은미경이 이사장실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금 전 지혜가 울면서 뛰쳐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사장실 문이 열려 있는 것도. 은미경의 얼굴에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 연락바람. 지혜는 병원 현관을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새벽 요양병원이요. 빨리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하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렸습니다. 지혜는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귓가에서 두 목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너는 버려진 아이다. 내가 내 딸이라고 믿고 있어. 둘 중 무엇이 진실일까요? 아니, 둘 다 진실일 수도 있을까요? 택시는 빗길을 달렸습니다. 지혜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요양병원이었습니다. 보호자분, 어디쯤 오셨어요? 환자분 상태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지혜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늦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리고 영순이 떠나기 전에 들어야 할 진실이 있다는 걸. 택시가 새벽 요양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지혜는 요금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돈을 건네며 뛰어내렸습니다. 빗속을 달려 현관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복도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어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층 중환자실 문을 열자 간호사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빨리 오세요. 환자분이 계속 보호자분을 찾으셨어요. 지혜는 간호사를 따라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영순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벗겨져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지혜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순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영순의 얼굴에는 지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후회와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영순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동자가 지혜를 향했습니다. 지혜야. 목소리는 바람 새는 것처럼 가늘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지혜는 귀를 영순의 입 가까이에 댔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영순은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혜야. 아니, 사실은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산후, 조리원. 지혜의 심장이 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산후조리원. 방금 전 이사장실에서 들었던 그 단어였습니다. 산후조리원이 어쨌는데요? 엄마가 거기서 일했다고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내가 단어들이 끊어졌습니다. 돈이 필요했어. 아기를. 지혜는 영순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아기를 어쨌다고요? 하지만 영순은 문장을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미안하다.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 말만 계속 반복됐습니다. 지혜는 영순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확히 말해주세요. 제가 누군지 알아야 해요. 제발이요.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듯 입을 열었습니다. 용서해줘. 지혜야. 엄마는. 하지만 그 다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순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침대 옆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영순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안 돼요. 아직 말 안 끝났잖아요. 엄마. 간호사들이 달려들어왔습니다. 의사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 잠시 밖으로 나가주세요. 하지만 지혜는 영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싫어요. 저 여기 있을래요. 의사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가슴 압박, 인공호흡, 약물 투여. 지혜는 구석에 서서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자신도 수없이 해본 응급처치였지만 지금은 그저 무력한 보호자일 뿐이었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났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손을 멈추고 시계를 올려다봤습니다. 시간, 오후 5시 42분입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의사의 일이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요. 간호사들이 조용히 장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영순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그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영순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왜 끝까지 말 안 해요? 왜 저를 혼자 남겨두고 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는 영순의 손등에 이마를 기대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하지만 온몸이 흔들릴 만큼 격하게 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지혜에게 시간을 주려는 배려였습니다. 병실에는 지혜와 영순, 단둘만 남았습니다. 한참을 울던 지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순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마른 손, 힘없이 내려앉은 입술.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끝까지 말하지 않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엄마는 저한테 뭘 숨긴 거예요? 지혜는 영순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뭘 한 거예요? 저를 어떻게 데려온 거예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영순은 이미 그 비밀을 가지고 떠나버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새벽 요양병원 지하에 있었습니다. 지혜는 장례 준비를 하며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빈소를 정하고 수의를 고르고 부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한빛의료재단에서 보낸 대형 화환이 도착했습니다. 흰 국화와 백합으로 만든 화환이었고 리본에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빛의료재단 이사장 이동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는 화환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며칠 전 이사장실에서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DNA 검사 결과 친자관계 99.99%, 한지원이라는 이름, 잃어버린 딸, 그리고 방금 전 영순이 남긴 마지막 말, 산후조리원,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례식장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안에 동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장례식장 입구를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야 할까요? 지혜를 위로해야 할까요? 하지만 자신이 그럴 자격이 있을까요? 민수가 운전석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들어가시겠습니까? 동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그는 창밖으로 빈소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흰 천으로 덮인 입구, 그 안에서 지혜가 상복을 입고 앉아있을 모습이 상상됐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돌아가세. 동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동우는 뒤를 돌아보며 장례식장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구나.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 직원이 지혜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보관함에 넣어두셨던 거예요. 꼭 보호자분께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지혜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혜는 봉투와 영순의 집 열쇠를 받아들고 장례식장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사흘 만에 보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근하고 차들은 달리고 가게들은 문을 열었습니다. 지혜는 버스를 타고 반지하 집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 녹슨 문을 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낡은 소파, 작은 냉장고, 삐걱거리는 침대. 하지만 이제 이곳에는 영순이 없었습니다. 지혜는 방 한가운데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진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편지 한 장과 작은 사진 몇 장, 그리고 낡은 신생아 발찌가 나왔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너한테 저지른 죄를 고백한다. 손이 떨렸습니다. 산후조리원이라는 단어가 편지 곳곳에 보였습니다. 바꿔치기, 은미경, 한지원, 모든 퍼즐 조각이 편지 안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혜는 편지를 읽으며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진짜였구나. 그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30년 동안 살아온 인생이 한 장의 편지로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이지혜는 사라지고 한지원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둘 다 자신인 것 같았고 둘 다 자신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눈물에 번졌습니다. 영수는 편지에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1994년 겨울 한빛병원 산후조리원에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던 일. 그때 영수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빚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조리원 책임 간호사 은미경이 영순을 따로 불렀습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했지? 이 일만 잘 처리하면 평생 걱정 없게 해주겠어. 은미경은 낮은 목소리로 제안했습니다. VIP 부부의 아기를 다른 아기와 바꾸고 서류상 한 아기는 사망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거절하려 했지만 은미경은 빚 독촉장과 월세 연체 고지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갚을 건데? 당신 집 곧 쫓겨나. 이 일만 하면 돈 주고 새 출발 시켜줄게. 은미경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이 바로 실행일이었습니다. 은미경은 영순에게 신생아실 열쇠와 정확한 지시를 주었습니다. 침대 3번의 아기가 이동우 이사장 딸이야. 침대 7번의 아기는 미혼모가 버리고 간 아이고 둘을 받고 그리고 7번 아기는 호흡 곤란으로 사망 처리할 거야. 서류는 내가 다 조작해놨어. 은미경은 영순의 어깨를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알겠지? 하지만 그날 밤 신생아실에서 영순은 멈춰 섰습니다. 침대 3번과 7번 사이에 서서 두 아기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둘 다 작고 연약했습니다. 숨소리가 고요했습니다. 영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살인이었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다른 아이는 죽은 것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순간 침대 5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영수는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5번 침대의 이름표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미정. 부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아기였습니다. 영수는 패닉 상태에서 5번 아기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계획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은미경의 지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도망쳤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와 함께 그 아기가 바로 지금의 지혜였습니다. 영수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지혜야, 너는 3번도 7번도 아니었어. 너는 5번 아기였어. 내가 순간적으로 잡은 아기가 너였어. 지혜는 편지를 내려놓고 사진들을 펼쳤습니다. 신생아실 전경 사진이었습니다. 흐릿한 화질이지만 침대 번호가 보였습니다. 3번, 5번, 7번. 이름표가 찍혀 있었습니다. 지원, 미정, 그리고 다른 이름 하나는 너무 흐려서 읽을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너를 데리고 도망친 후 나머지 아기들의 신분은 완전히 뒤섞여 버렸어. 은미경이 서류를 조작하면서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버렸지. 어쩌면 3번 아기가 지원이로 남았을 수도 있고 7번 아기가 지원이 됐을 수도 있어. 아니면 완전히 다른 아기가 그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어. 나는 내가 이동우 이사장의 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너를 버릴 수 없었어. 이미 3개월을 키웠고 내가 내 품에서 처음 웃었고 내 손가락을 꽉 쥐었어. 그래서 더 큰 거짓말을 했어. 너는 버려진 아이라고. 아무도 원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너를 찾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지혜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동우의 DNA 검사에서는 99.99% 확률로 친자 관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영순의 편지에 따르면 자신은 5번 침대의 미정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DNA 검사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5번 아기가 사실은 바뀐 지원이었을까요? 지혜는 천천히 일어나 영순의 방으로 갔습니다. 낡은 서랍장이 벽 한쪽에 붙어 있었습니다. 영순이 늘 잠가 두던 서랍장이었습니다. 지혜는 열쇠 뭉치에서 작은 열쇠를 찾아 서랍을 열었습니다. 옷가지와 낡은 수첩, 그리고
영수증들이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서랍을 비우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이 다른 서랍보다 얕았습니다. 손으로 두드려 보니 공간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혜는 바닥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 노란 봉투 하나와 사진 몇 장, 그리고 작은 신생아 발찌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발찌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너무 바래서 정확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뭔가. 지혜는 발찌를 손에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자신의 발찌일까요? 아니면 바뀐 다른 아기의 발찌일까요? 사진들을 펼쳐보니 산후조리원 내부 사진들이었습니다. 신생아실, 복도, 그리고 간호사 휴게실. 한 사진에는 은미경으로 보이는 여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젊은 모습이었지만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은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지혜는 사진 뒷면을 뒤집어 봤습니다. 연필로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 12월 15일. 그날 밤. 지혜의 생년월일이 바로 1994년 12월이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었지만 추정 생년월일로 등록된 날이 12월 20일이었습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거실 바닥에 펼쳐 놓았습니다. 편지, 사진들, 발찌, DNA 검사 결과지, 퍼즐 조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맞춰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과 동우의 관계, 영순과 은미경의 관계, 그리고 사라진 다른 아기들. 영순의 편지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는 더 높은 집으로 갔을 거야. 그 아이가 어떤 이름으로 살고 있는지 나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히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야. 지혜야, 혹시 나중에 그 아이를 만나게 되면 미안하다고 전해줘. 엄마가 모든 걸 망쳐놓았다고. 지혜는 그 문장을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다른 아이. 바꿔치기의 또 다른 피해자. 그 아이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혹시 한빛병원 어딘가에 있을까요? 의사로? 간호사로? 아니면 재단 임원의 자녀로? 지혜는 사진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신생아실 사진 한 장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침대 번호 옆에 작은 카드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원, 미정, 그리고 흐릿하게 보이는 또 다른 이름. 지혜는 돋보기를 가져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세 번째 이름의 첫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은자였습니다. 지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은으로 시작하는 이름. 혹시 은미경과 관련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연일까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우연은 없었습니다. 지혜는 휴대폰을 꺼내 한빛치료재단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임직원 소개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간호본부장 은미경의 프로필이 나타났습니다. 경력란을 읽어 내려가다가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한빛병원 산후조리원 책임 간호사. 지혜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영순, 은미경, 동우, 그리고 자신. 30년 전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 지금 모두의 인생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바닥에 흩어진 자료들을 천천히 모았습니다. 이제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동우가 정말 자신의 아버지인지, 그리고 은미경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지혜는 편지와 사진들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제 한빛병원으로 가야겠어. 지혜는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지혜인지 한지원인지 아니면 5번 침대의 미정인지. 하지만 누구든 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동우였습니다. 지혜야, 장례 잘 치렀니? 힘들겠지만 준비됐을 때 다시 만나자. 우리 얘기할 게 많아. 지혜는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쳤습니다. 네. 내일 이사장실로 찾아가겠습니다. 저도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혜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끝의 시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결말이 기다리고 있든 지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방 속 편지와 사진들이 무게감 있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지혜는 한빛 의료재단 본관 앞에 섰습니다. 가방 속에는 영순의 편지, 사진들, 그리고 신생아 발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단순히 물리적 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였습니다. 지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서실 앞을 지나자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지혜 강사님, 이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사장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동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동우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얼굴에는 밤새 고민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눈밑이 푸르게 그늘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앉아요. 동우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지혜는 소파에 앉지 않고 책상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동우는 봉투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뭐지? 지혜가 대답했습니다. 양어머니가 남긴 편지예요. 30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적혀 있어요. 동우는 천천히 책상으로 다가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침착했지만 산후조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손이 떨렸습니다. 은미경의 이름이 나오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꿔치기 계획이 나오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동우는 종이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혜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실내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창밖에서 들리는 차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은미경. 동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내 곁에 있었어. 아내가 산후우울증을 겪을 때도, 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할 때도 나를 위로해주던 사람이었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고맙다고 했어. 힘든 시기에 함께해줘서 고맙다고. 동우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30년 동안 내 딸을 훔쳐간 사람을 내 옆에 두고 있었던 거야. 승진시켜주고 신뢰하고 병원의 중요한 결정들을 함께 내리고.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혜는 동우의 분노를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복잡했습니다. 영순의 편지를 읽으며 알게 된 사실. 자신이 정말 동우의 딸인지조차 확실하지 않다는 것. 5번 침대의 미정아기. 바뀐 신분들. 뒤섞인 기록들. 이사장님.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정말 누군지 모르겠어요. 동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혜가 계속 말했습니다. DNA 검사에서는 친자 관계가 나왔어요. 99.99%. 하지만 편지에는 제가 5번 침대 아기였다고 나와요.
미정, 부모 미상. 지혜는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게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사진이에요. 3번, 5번, 7번 침대. 새 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양어머니는 계획대로 하지 않았어요. 패닉 상태에서 5번 아기를 안고 도망쳤대요. 그게 저예요. 동우는 사진을 받아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흐릿한 화질이었지만 침대 번호와 이름표가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둘을 번갈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5번 아기가 사실은 바뀐 내 딸일 수도 있다는 건가?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면 DNA 검사가 틀렸거나요? 아니면 그녀는 말을 멈췄습니다. 셋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동우의 딸이지만 영순이 기억을 잘못하고 있거나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 하지만 죽어가며 쓴 편지에서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럼 저는요? 지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도대체 누구예요? 이지혜입니까? 이지원입니까? 아니면 그 둘 다 아닌 사람입니까? 그녀는 책상에 손을 짚었습니다. 31년을 살았는데 제 이름조차 확신할 수 없어요. 동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는 내가 어떤 이름으로 살아왔든 나에게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DNA가 증명했으니 딸이라고. 하지만 영순의 편지는 그것마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서로를 바라보며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책상 위 인터폰에서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사장님, 간호본부장님께서 급히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동우와 지혜는 동시에 인터폰을 바라봤습니다. 동우가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금은 안 돼. 나중에. 하지만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이 꼭 지금 뵈어야 한다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동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10분 후에 동우는 지혜를 돌아봤습니다. 미안해. 잠깐만 기다려줄 수 있겠니?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릴게요. 그녀는 편지와 사진들을 책상 위에 남겨두고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문손잡이에 닿는 순간 동우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지혜야. 그녀가 돌아봤습니다. 동우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내가 누구든 어떤 이름을 가졌든. 지혜는 그 말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끝까지. 지혜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10분 후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돌리자 은미경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높은 구두를 신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은미경은 지혜를 지나치며 잠깐 눈길을 주었습니다. 그 순간 지혜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미경의 눈빛,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 영순의 편지에서 읽었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한 사람,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람. 은미경이 이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동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은미경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지혜는 소파에 앉아 그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안에서 무슨 대화가 오가고 있을까요? 이사장실 안에서 은미경은 동우 앞에 섰습니다. 동우는 책상에 기대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영순의 편지와 사진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은미경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본부장님? 동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경계하는 톤이었습니다. 은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장님, 최근 이지혜 강사에 대해 조사를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동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혹시 30년 전 일과 관련이 있습니까? 그 순간 동우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은미경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의심하는지,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본부장님, 동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1994년 산후조리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은미경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동우가 책상 위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걸 읽어보시죠. 박영순 씨가 남긴 편지입니다. 은미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받아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동우가 편지를 책상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속였습니까? 내 딸을 어떻게 한 겁니까? 은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복도에 앉아있던 지혜는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이사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미경이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걸음걸이가 흔들렸습니다. 지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은미경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적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은미경이 지나간 후 동우가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혜야, 다시 들어와. 지혜는 일어나 이사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동우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등이 축 처져 있었습니다. 방금 은미경에게 물어봤어. 동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어. 오히려 박영순 씨가 거짓말을 했을 거라고 했어. 지혜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동우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 30년 전 기록을, 진짜 진실을. 일주일 후 동우는 재단 법무팀장을 불렀습니다. 조용한 회의실에서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동우는 DNA 검사 결과지와 영순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 그리고 필요하다면 개명까지. 법무팀장은 서류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장님,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30년 전 기록을 찾아야 하고 법원 판결도 받아야 하니까요. 동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정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애매한 건 싫습니다. 같은 날 오후 지혜는 법무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가 책상 위에 쌓여 있었습니다. 출생신고 정정 신청서, 개명허가 신청서,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 서류. 하나하나 읽다 보니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법무팀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현재 등록되신 이름은 이지혜이시고 출생 당시 이름은 이지원으로 추정됩니다. 개명 심사 과정에서 두 이름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지혜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지혜와 한지원. 두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인생이 종이 위에 놓인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내가 두 사람인 것 같아요. 지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는 죽어야 하나요? 법무팀 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지혜는 진심이었습니다.
31년을 이지혜로 살았는데 말이죠. 그날 저녁 지혜는 동우의 집 앞에 섰습니다. 고급 주택가의 조용한 골목이었습니다. 큰 대문과 잘 정돈된 정원이 보였습니다. 지혜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동우가 직접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의 정장이 아닌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라. 지혜야. 그 한마디에 지혜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지혜야. 곧 사라질 수도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집안은 넓고 조용했습니다. 거실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동우가 복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쪽으로 와봐. 내 방을 준비해뒀어. 지혜는 동우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 나타났습니다. 새 침대, 책상, 옷장, 그리고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혜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오래된 신생아발 도장이 프린트되어 있었습니다. 1994년 12월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우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태어났을 때 찍은 거야. 유일하게 남은 거였어. 지혜는 액자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발,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데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거실 식탁에서 했습니다. 동우가 직접 준비한 음식이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지혜는 젓가락을 들고 밥을 먹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매운 거 괜찮니? 동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운 거 좋아해요. 동우가 작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아내는 매운 거 못 먹었는데. 그리고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내 이야기는 아직 너무 아팠습니다. 식사 중에 작은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둘 다 김치찌개를 좋아했습니다. 둘 다 커피는 진하게 마셨습니다. 둘 다 밥을 먹을 때 국을 나중에 마셨습니다. 사소한 습관들이었지만 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지혜는 그게 DNA 때문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동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아니,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지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지혜라고 불러주세요. 법적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동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한 가지는 분명히 할게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저는 양어머니의 딸이기도 했고 이제 아버지의 딸이기도 해요. 어느 한쪽을 지우고 싶진 않아요. 동우는 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무게를 이해했습니다. 동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 옆에 섰습니다. 나도 미안해. 진작 더 집요하게 파고들었어야 했어. 병원의 체면이 무서워서 내 자리가 흔들릴까봐. 진실을 끝까지 못 찾았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내가 겪은 일을 다른 아이들이 겪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데 쓸 거야. 신생아 관리, 출생 기록, 병원 내부 감시, 모든 걸 새로 만들고 싶어. 지혜는 동우를 올려다봤습니다. 그건 좋은 일이에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전 아직 아빠라고 부를 준비는 안 됐어요. 동우의 얼굴에 아쉬움이 스쳤지만 곧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덧붙였습니다. 한 가지는 믿고 싶어요. 적어도 저를 버리진 않았다는 거요. 동우는 고개를 세게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단 한 번도 없었어. 널 찾지 않은 날이 없었어. 30년 동안 매일. 둘은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 놓인 사진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신생아실에서 찍은 작은 손. 그 옆에는 지혜의 현재 신분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지혜 31살. 2시간이 한 장의 사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손을 뻗어 동우의 손등에 살며시 손을 올렸습니다. 한 번쯤은 믿어볼게요. 동우는 그 손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눈가에 맺혔습니다. 고맙다, 지혜야. 그 순간 창밖 복도를 지나가던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쳤습니다. 동우는 눈치채지 못했지만 지혜는 창밖을 힐끗 봤습니다. 누군가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착각이었을까요? 지혜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아직 여기서 자는 건 익숙하지 않아서요. 동우는 아쉬워했지만 억지로 붙잡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언제든 준비되면 와. 이 방은 항상 내 거니까. 현관까지 배웅하며 동우가 작게 말했습니다. 내일 법무팀에서 연락할 거야. 개명 심사 일정이 잡혔대.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가 지혜는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동우가 대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동우는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작은 목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지혜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 밖으로 꺼냈다는 것만으로 그녀는 다시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동우는 대문을 닫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혼자 서서 지혜가 앉았던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원아. 그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지혜야. 천천히 가자. 우리 천천히. 그리고는 창밖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3주 후 법원에서 개명 허가 결정이 났습니다. 지혜는 법무팀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개명 허가 결정 이지혜에서 이지원으로 검은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한지원이 되는 겁니다. 31년 동안 불렸던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혜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닌 묘한 공허함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작별 인사를 해야 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인 것 같았습니다. 안녕, 이지혜. 수고 많았어. 그날 오후 지혜는 영순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납골당이었습니다. 회색 유골함이 벽면에 줄지어 있었습니다. 지혜는 영순의 함 앞에 섰습니다. 작은 사진 속에서 영순이 웃고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용서한다고? 아니면 원망한다고? 둘 다 진심이었고 둘 다 거짓말 같았습니다. 지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많이 화났어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화나요. 엄마가 저지른 일은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제 인생을, 다른 사람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잖아요. 말하면서도 목소리 끝이 떨렸습니다. 근데 지혜는 유골함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30년 동안 저를 먹이고 재우고 감기 걸리면
밤새도록 손으로 이마 짚어주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첫 월급 받아서 도시락 사들고 갔을 때 울던 엄마 모습, 그건 전부 진심이었다고 믿어요. 지혜는 가방에서 준비해온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흰 봉투에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죄는 용서할 수 없지만 사랑은 진심이었다고 믿을게요. 그게 저를 여기까지 살게 해준 힘이었으니까요. 편지를 유골함 아래 작은 틈에 끼워 넣으며 지혜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 놓아드리려고요. 엄마의 죗값은 제가 대신 살면서 끌어안고 갈게요. 하지만 제 인생까지 죄로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제대로 살고 싶어요. 지혜는 유골함에 이마를 대고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엄마. 전 이제 제가 누구인지 찾으러 갈게요. 이지혜로서가 아니라 이지원으로. 아니, 둘 다로.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뒤돌아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납골당을 나서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지혜는 잠시 눈을 감고 햇살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습니다. 법무팀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완료. 새 신분증 발급 가능합니다. 지혜는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지원. 새로운 이름이자 오래된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안녕, 이지혜. 수고 많았어. 속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보내진 않을게. 그날 저녁 동우의 집 대문 앞. 지혜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새 이름으로 처음 이곳을 찾는 날이었으니까요. 초인종을 누르자 동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어서 와라. 지원아. 동우가 조심스럽게 새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혜는, 아니, 이제는 지원은 그 말에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편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저녁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우 혼자가 아니라 도움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음식들이 제대로 차려져 있었고 테이블에는 작은 꽃다발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지원이 말했습니다. 동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 내가 공식적으로 내 딸이 된 날. 그 말에 지원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직도 익숙하지 않았지만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동우가 물었습니다. 방은 봤니? 문에 뭐 붙여뒀는데. 지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안 봤어요. 동우가 손짓으로 가리켰습니다. 가서 봐. 지원은 복도로 걸어가 자신의 방 문을 봤습니다. 문에는 손글씨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원방. 단순한 두 글자였지만 지원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섰습니다. 자신의 방.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이름으로 쓰인 자신의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방 안이 조금 바뀌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 노트북이 놓여 있었고 책장에는 응급의학 관련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법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새 신분증을 든 지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원은 액자를 집어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자신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진짜였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원은 액자를 다시 놓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지원이 처음으로 제대로 그 단어를 불렀습니다. 동우는 젓가락을 든 채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뭐라고? 지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아직 익숙하진 않지만 연습해야죠. 동우는 눈물을 참으며 웃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자. 우리 천천히. 둘은 다시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대화가 조금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지원이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동우가 재단 업무에 대해 말했습니다. 마치 오래 함께 산 가족처럼요. 식사 후 둘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동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은 여기서 자고 갈 생각 있니?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동우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 집이 내 집이야. 동우가 말했습니다. 언제든 오고 싶을 때 오고 나가고 싶을 때 나가. 부담 갖지 마. 지원은 그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우가 자신을 조급하게 몰아붙이지 않는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지원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새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낯선 천장, 낯선 벽, 낯선 소리들. 반지하 방의 곰팡이 냄새도 삐걱거리는 침대도 없었습니다. 대신 따뜻하고 조용했습니다. 지원은 휴대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2026년 3월 15일. 오늘부터 나는 이지원입니다. 이지혜로 산 30년과 한지원으로 태어난 순간을 모두 안고 살겠습니다. 어느 것도 버리지 않겠습니다. 메모를 저장하고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지원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말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복도 건너편 동우의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동우는 침대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조리원에서 받은 신생아 발찌, 그리고 오늘 찍은 지원의 사진. 30년의 시간이 한 권의 앨범에 담겨 있었습니다. 지원아. 동우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널 찾았으니까. 그는 앨범을 덮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처음으로 동우와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서툰 아침 풍경이었지만 둘은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며 동우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올 거지? 지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빠. 올게요. 그 한마디에 동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아빠.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습니다. 31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지원을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지원도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2026년 봄, 한빛의료재단 본관 5층에 새로운 부서가 신설됐습니다. 의료복지혁신실. 입구에는 금빛 간판이 걸려 있었고 그 아래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팀장 이지원, 의료복지혁신팀장 겸 응급구조 시스템 자문. 지원은 사무실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제안서였습니다. 제목은 응급의료진 전용 쉼터 구축 계획. 지원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계도를 확인했습니다.
응급실 옆 별도 공간에 간단한 침상, 샤워실, 간편식 코너, 그리고 심리 상담실까지. 일주일 후 재단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 15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원은 프레젠테이션 화면 앞에 섰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응급의료진의 번아웃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화면에 통계 자료가 떴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의 70%가 극심한 피로를 호소합니다. 그중 40%는 우울증 증상을 겪고 있습니다. 번아웃된 의료진이 실수 한 번 하면 그 대가는 환자가 치릅니다. 지원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공간도 부족하고요. 지원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명의 환자가 의료사고로 목숨을 잃으면 병원은 수억 원의 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그 전에 예방하는 게 훨씬 경제적입니다. 임원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동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우리 재단이 단순히 이익만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보여줄 기회입니다. 그의 말에 다른 임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안건은 찬성 10셋, 반대 둘로 통과됐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119와 병원 간 실시간 연동 시스템이었습니다. 지원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설계했습니다. 출동 단계부터 환자 정보를 병원과 공유하면 도착 전에 CT실과 수술실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5분, 10분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시스템 개발에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지원은 직접 119 구조대와 병원 응급실을 오가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버튼 위치가 불편해요. 이 정보는 너무 복잡해요. 하나하나 수정하고 개선했습니다. 완성된 시스템은 서울시 5개 병원에서 시범 운영됐습니다. 석 달 후 결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응급처치 대기시간 평균 7분 단축, 중증 환자 생존율 12% 상승. 지원은 보고서를 읽으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숫자 뒤에는 살아난 생명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프로젝트는 미래의료진 청년 육성 재단 설립이었습니다. 지원은 동우와 함께 재단 설립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의대생, 간호대생,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에게 장학금과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특히 지방 출신과 야간대 학생까지 포함합니다. 첫 장학생 선발에는 1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습니다. 지원은 지원서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라 병원 한 번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야간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간호학 공부를 합니다. 힘들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원은 지원서를 읽으며 예전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시험 공부하던 날들,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3개씩 하던 시절, 그때의 자신에게 누군가 손을 내밀어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자신이 그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한편 30년 전 산후조리원 사건은 내부 조사를 거쳐 법적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은미경은 직무유기 및 기록 조작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은 6개월간 이어졌습니다. 지원은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판사 앞에서 영순의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은미경은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은미경은 재단과 병원에서 사직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언론의 과도한 보도는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개인의 죄는 분명히 가려야 하지만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두 번째, 세 번째 은미경이 나옵니다. 지원은 기자 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복수가 아니라 재발 방지를 원합니다.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지원은 또 다른 프로젝트를 조용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출생 진실 찾기 프로그램. 30년 전처럼 신분이 뒤바뀐 아이들이 또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 시작했습니다. 실종아동 데이터베이스와 과거 병원 입원 기록, 유전자 은행 자료를 대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느 날 컴퓨터 화면에 알림이 떴습니다. 일치 가능성 87%. 지원은 놀라서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구체적인 이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1994년 12월생, 현재 한빛병원 근무라는 정보만 떠 있었습니다. 지원은 동우에게 보고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또 다른 바꿔치기 피해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동우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사해보자. 그 사람의 인생도 존중하면서. 둘은 천천히 가지만 끈질기게 진실을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의료진 쉼터가 완성된 날, 지원은 개소식에 참석했습니다. 넓은 휴게실에는 편안한 소파와 침대가 놓여 있었고, 한쪽에는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심리상담실 문에는 당신의 마음도 치료가 필요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밤 근무를 마친 119 대원들이 쉼터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컵라면을 먹으며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지원은 유리창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중 한 대원은 예전에 자신처럼 지친 얼굴이었지만 이제는 쉬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동우가 지원의 옆에 섰습니다. 내가 만든 공간이구나.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말고 여기서 버티는 사람들 덕이죠. 동우가 물었습니다. 내일 청년재단 설명회 같이 갈 거지? 지원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아빠. 다음 날 재단 강당에서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500명이 넘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모였습니다. 지원과 동우는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둘은 나란히 서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동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재단은 한 생명도 출생의 기록 오류나 의료 시스템의 빈틈 때문에 사라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지원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청년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구할 생명이 나중에 수백, 수천 명이 될 수 있습니다.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팀장님, 개인적인 경험이 이런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지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단 걸 알게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누군가가 자기 인생의 주어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지원은 복도에서 한 학생을 만났습니다. 팀장님, 저 작년에 장학금 받은 학생이에요. 덕분에 학교 계속 다닐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지원은 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잘해낸 거예요. 앞으로도 힘내세요. 그날 저녁 병원 옥상. 30년 동안 동우가 혼자 서 있던 자리에 이번엔 두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도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각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원이 말했습니다. 예전엔 늘 죽음 바로 옆에서만 일하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 뒤에 이어질 삶까지 같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동우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야. 우리 병원도
내 인생도. 지원은 가방에서 작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초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못했던 생일,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첫 회는 같이 하죠. 동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습니다. 그래, 같이 하자. 둘은 함께 촛불을 끄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소원 내용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응급실 쉼터, 강의실, 장학생들의 얼굴, 납골당, 그리고 오래된 산후조리원 사진이 겹쳐지며 흘러갔습니다. 과거의 비극이 천천히 누군가를 살리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지원은 이지혜로 살았던 시간과 영순의 사랑, 그리고 동우의 오랜 그리움을 모두 끌어안은 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사연만은 한 사람이 아니라 사연을 바탕으로 시스템을 바꾸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가 함께했습니다.